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건 결국은 우리가 컴퓨팅 사고, 예,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예, 조금 앉아주세요. 방금 들어오신 분. 네, 고마워요. 가방이 예쁘네요.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학습하셨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셔서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측에 위에 지금 그 아이콘 슬라이드 화면 아이콘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 지금 판서 화면이 화면 공유가. 예. 자, 그래서 결국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전공 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그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냐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윙이라고 하시는 분의 정의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 구글에서 얘기하는 컴퓨팅 사고까지 학습을 쭉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우셨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구글에서는 우리가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로 컴퓨팅 사고 능력을 정의했더라 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남은 부분들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MIT에서 우리가 정의한 건데요. 자, 이거는 앞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 부분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 능력을 정의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응용이라는 것은 아이고 제가 가렸죠.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응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이게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소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이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시킬 거냐에 대한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IT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관점에서는 그러면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게 더 핵심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아까 보셨던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결국은 개념하고 우리가 실습하고 관점하고 이런 걸 나눠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게 바로 이 MIT 팀에서 정의한 컴퓨팅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뭐 시퀀스, 어떤 연결이죠. 반복, 이벤트, 그다음에 병렬 처리, 조건식, 연산자,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팅 사고를 이루는 하나의 개념이고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 부분에서는 그럼 실습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반복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AI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른 수업들에서요. 이게 AI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보통은 연산을 한 번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적의 과정을 찾아가는, 소위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옵티마이저, 최적화를 찾아가는 그런 반복된 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습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팅, 디버깅, 그다음 재사용, 재구성, 여기서도 계속 이제 추상화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추상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요점만 추린 것들, 핵심을 추린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컴퓨팅 사고에서 중요하다라고 MIT에서는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어떻게 또 컴퓨터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챗GPT 같은 거 쓰실 때 보면 프롬프트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효율적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MIT에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들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어떻게 그러면 실습할지,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특임점 이외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앞으로 발달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개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그러면 자,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산 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저장 그리고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이제 도출하는, 이게 답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단순 산수 같은 겁니다만 결국 여기서는 해결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뭐 이 한 바구니가 있는데 사과를 3개를 넣고 또 추가로 2개를 넣었을 때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사과가 그럼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장 간단한 건 수식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친숙한 자, 이런 심볼릭 상징 체계로요, 예, 플러스라고 하는 더하기라는 이 연산자를 넣어서 우리는 3 더하기 2라고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이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0과 1의 이런 집합으로 다시 이것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3은 011, 뭐 2는 010, 뭐 이런 식으로 이진법화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 장치에 넣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넣을 때 우리는 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건 아주 뭐 기초 코딩이죠. 기초 문법이죠. 그래서 뭐 A는 3이고 B는 2다라고 할 때 우리가 3은 실제로 기억 장치에는 011 그리고 010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계산 알고리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파이썬에서 예를 들면 A는 3이고 B는 2고 C는 A와 B의 합산한 거야, 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프린트 C, 자, C를 출력해봐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면, 자, 결국은 A와 B의 합인 C를 이렇게 C는 5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역시 컴퓨터는 우리 화면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컴퓨터는 자, 이와 같은 0과 1의 이런 소위 벡터죠. 이것들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램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예, 결국 시각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결국 눈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2차원의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연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본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연산은 이 AI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에요. AI는 사실은 이렇게 벡터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벡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 시장에서 뭐 보는 물건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시장에서 보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되게 많죠. 뭐 떡볶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자, 이런 식의 지금 하나의 나열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자체가 요 하나의 나열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왜 이렇게 하냐면 컴퓨터는 얘네가 2차원의 공간에서, 예, 인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2차원의 공간에서 2차원이 2개라면 여기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얘는 지금 X하고 Y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치로 파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X가 3, Y가 2면 이게 X라고 치고 이게 Y라고 친다면 X는 3이니까 여기 3 정도 위치고요. Y가 2라면 2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여기 위치한 무언가구나 라고 이렇게, 예, 거리를 잴 때 이렇게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쉽죠. AI가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심지어
그러나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슈탈트 효과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심리학에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인간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도형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삼각형 위에 흰색 삼각형이 제일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누구나 쉽게 인간들은 빠르게 판단합니다. 중앙부부터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나중에 뭐 연산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연산 방법은 AI 같은 경우는 주변부를 파악하거든요. 이렇게 픽셀이 있으면 만약 이 그림을 이런 만약에 여러 개의 격자로 형태로 쪼개요. 아주 세밀하게 쪼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까 숫자를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매트릭스는 행렬이죠.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가 모이면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난 부분은 높은 숫자로 뭐 한 3쯤 되겠네요. 3, 2, 3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눈에는 AI 눈에는 저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 AI 눈에는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매트리스로.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변부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부분부터 요걸 격자를 차이점을 파악해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화면에서 이게 지금 이 형태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거는 AI한테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한테는 쉬운 부분이고. 네,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뭐 화면을 봤을 때 지금 나무가 몇 개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경우는 AI는 정확하게 찾아내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되게 어려워하죠. 과연 나무가 몇 개일까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밑둥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위를 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체를 인식해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AI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다 픽셀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이제 패턴을 인식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더 객관화에 가깝죠, 사실은. 예, 그러나 인간이 잘하는 거에 AI 잘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마찬가지죠. 뭐 저희 눈에는 이게 비슷한 게스털트 효과긴 한데 저희 눈에는 보시면 얘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 줄의 길이를 재면 지금 얘와 얘는 놀랍게도 같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A가 위쪽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떻게 보이시냐에 따라서 뭐 노인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가 좀 더 객관적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때로는 지금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겹쳐져 있는 모양에서 무언가의 상징물을 찾아낼 때는 오히려 인간이 좀 더 직관력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계산 연산하는 게 꼭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 GPU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연산할 때. 왜냐하면 GPU는 간단한 연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CPU가 복잡한 연산할 때 많이 쓰고요. 근데 지금 딥러닝처럼 비교적 간단한, 그러니까 픽셀 단위에서 얘와 얘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뭐 그런 간단한 것들에 있어서의 굉장히 대용량의 이제 반복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GPU를 많이 끌어 쓰죠, 요즘에.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요새 AI 연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반복적인 연산이거든요. AI 연산 자체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간단하죠. 이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풋은 뭐냐면 입력이에요. 입력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뭐 글자라고 할 때, 손글씨라고 할 때 무언가, 그러니까 이쪽에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이 숫자 0부터 9까지의 결과값에서 뭐에 가장 확률이 높으냐. 예. 실제로 2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양이 그러면 우리는 인풋, 투입과 아웃풋, 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에서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걸 인과론적으로 해결할 때는 뭐 질병학이나 이런 데서는 원인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풋 아웃풋을 볼 때 딥러닝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히든 레이어, 지금 여기 연산할 수 없는 여기 숨겨진 레이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숨겨진 층 레이어. 왜냐하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특히 그 중에서도 CNN이라고 합니다.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풀링이라고 해서 압축하기도 하고, 이거를 패딩이라고 해서 옆으로 넘기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결국은 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28 곱하기 28개의 레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층이 있다, 픽셀이 있다고 했을 때 요만큼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로 반복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이건 나중에 뭐 딥러닝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컴퓨터는 3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장 쉽게, 컴퓨터 제일 쉽게 하는 거는 벡터 형태예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숫자의 나열입니다. 숫자의 나열. 아까 보셨던 뭐 0, 1, 0, 0, 1, 0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진법식으로 나열하는 걸 얘는 제일 좋아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합산을 했을 때, 뭐 드롭아웃이나 이런 거는 뭐 아주 자잘한 기술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뭐 활성함수나 이런 거는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인풋했을 때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연산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결과값에 대한 확률을 보여줬을 때 이해 확률이 90%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산출이. 결국은. 자, 실은 뭐 놀라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 2라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실제 이 숫자 형태에서의 알파벳의 2, 숫자 2에 가장 근접하다라는 것을 패턴을 분석해서 확인을 해주니까요. 사실 놀라운 기술이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뇌를 본딴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뭐 한번 참고 삼아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라든지 인풋 아웃풋에 대한 것들은 이 인간의 뉴런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뉴런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이걸 덴트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덴트라이트가 이 입력하는 그런 게 되고,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가 아닌 거죠. 여러 개의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값이 투입이 되고요. 결국 여기서 연산을 하고요. CPU 같은 겁니다. 뉴클리어 핵이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종말 단추라고 하는데요. 터미널 노드 종말 단추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사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있으면 사과에는 여러 가지 이 인풋이 있죠. 예를 들면 사과의 색깔도 있을 수 있고요. 특징을 하나씩 본다면 그냥 인풋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색깔 말고도 보시면 향기도 있을 수 있죠. 사과의 향기, 달콤한 향기가 난다. 사과의 크기, 쉐이프,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의 이런 X 인풋이 되는 거예요. X1, X2, X3, X4. X가 N개만큼 되게 많을 겁니다. 이런 특징들은.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들만 해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사과에 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X1부터 XN개까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판단하는 CNN이고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층신경망에 더 가까운데, 요것들을 연산해서 여기서 연산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이 아웃풋 출력으로 산출할 때 y 값의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리고 y가 사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 사과에 예를 들면 색깔부터 향기, 크기, 모양 중에 어느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 블랙박스처럼 층이 많을 경우에 굉장히 연산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그러나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이러한 연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일 신경망,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들을 다 더해주고 그냥 단순하게 산출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선형만을 알 수가 있어요. 선형이라는 거 아이고 너무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선형이라고 해요. 네. 너무 저기 뭐 x, y 쓴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y가. 자, y는 출력이고 x는 입력이었습니다. 그럼 암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x가 원인이라고 쳤을 때 뭐 흡연도 있을 거고 음주도 있을 거고 가족력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x1, 2, 3는 각각의 얘의 합으로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y는 예를 들면 흡연이 1이고 음주가 1이고 가족력이 3이면 y는 3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x가 한 번 늘 때 y도 한 번 는다. 즉 이 선형적인 관계, 즉 x가 느는 만큼 y도 항상 같이 비례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크기로.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지금 방정식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력이 제일 클 수가 있죠. 암에 대해서 얘가 제일 큰 인자일 수도 있어요. 팩터가. 그럼 얘는 영향력을 한 80%를 가져가고 얘는 5%를 가져가고 얘는 15%를 가져간다고 치면 이때 x, x2, x3는 같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크기가.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흡연은 뭐 한 10개 할 때까지는 뭐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하루 한갑부터는 흡연의 위험력이 이렇게 는다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는 비선형이라고 해요. 자, 논리니어 비선형.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예를 들면 담배 한 개 필 때마다 암의 확률이 1%씩 아주 정비례하듯이 느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한두 개 피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담배를 헤비 스모커, 담배를 많이 피면서 오랫동안 피는 거죠. 즉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급격히. 자, 이런 식으로 비선형 꼬여요. 선이. 이런 선을 꼬여 있는 관계는 결국은 단순 더하기로만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거를 휘게 만드는, 이 공간을 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닫힌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제 수업 말고 아마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수업 때 더 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히든 레이어를 왜 넣었냐? 이런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비선형적인 관계, 즉 증가분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동일한 관계로 증가하는 게 아닌 경우에 곡선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히든 레이어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뭐 특이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미래학자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 뭐 특이점에 가까워졌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GPT가 대표적이죠. 지금 이거 상품명이긴 한데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 무언가 그전에는 왜냐하면 빠르게 찾아주거나 답을 검색해주거나 하는 역할이었는데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제 물론 이게 이 창작이라는 거는 순수 창작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가장 확률상 비슷한 거를 가장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거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사실 특이점에 가장 가까운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특이점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추월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아직은 도래했다 안 했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아마 조만간에 인간보다 더 나은 예를 들면 이제 감정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이 다 가능하다면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치료나 치유나 이런 거에도 상담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AI가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특이점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인간지능을 넘어서 소위 이제 기계지능이 우리가 AI인 거잖아요. 컴퓨팅 사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컴퓨팅 사고에서의 아까 보셨던 뭐 MIT에서 보시면 뭐 실습 역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역량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앞으로 여겨질 것 중에 하나는 융합지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까? 많은 또 미래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융합지능은 결국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과거에 주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계산기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됐죠. 지금은 뭐 계산기 쓰는 사람도 없어졌죠. 하지만 이제 계산기라는 걸 쓰게 된 그 시점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암산보다는 계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실수 없이 잘 계산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우수한 사무 역량 인재였죠. 그래서 경리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실수 없이 엑셀이나 계산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초월하는 거죠. 이런 기계적인 것들을. 그래서 AI가 더 이제 만능화가 되면 이걸 얼마큼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을 융합해서 잘 다룰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한번 제가 첫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역사 부분을 왜 굳이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요, 이 학문이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이게 발전하고 하는 것들을 흐름을 좀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게 앞으로 유명하냐, 아니면 버블이냐 사라질 거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미래는 지난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의 문제들하고요. 그다음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발전할 거냐. 미래 인공지능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게 등장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저번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분들이에요. 존 메카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1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처음으로 소위 이제 모임을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존경하던 학자가 바로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기계, think machine,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멋진 용어를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정했던 게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처음에 등장해서 요 사람들이 모여서 10명이서 다트머스 회의를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전망이 밝았어요.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얼마나 이제 의욕에 찼습니까? 지금 보시면 물론 연세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뭐 최근 사진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보세요. 지금도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엔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겠어요. 동아리 모이듯이. 그러나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 이게 발전할 거다. 이제 금방 한 10년, 20년 아래 우리가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마빈 민스키는 우리가 기호주의라는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호주의, 연결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때 우리가 처음에 대두했던 게 기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스키는 그때 이제 기호주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개념을 확립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1950년대 기준으로 한 60년대쯤 되면 한 3년에서 8년 이내로 우리는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그런 머신, 기계를 개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거죠.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두세요. 제가 좀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도 많이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워런 맥컬록이나 윌터 피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제 논문은 이 사람이 이제 워터 맥컬록이고요. 이 사람이 윌터 피츠인데, 자, 실제로 보시면 이때는 이 사람은 이제 뇌세포 작용을 모델링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경학자들이 이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어떻게 이제 그 작동하는지의 그 원리를 이런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이제 성과가 뭐 있었냐면요. 윌터 피츠라는 이 사람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논리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바이너리한 로직 모델을 만듭니다. 자, 결국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AI는 Y를 결국은 뭐 CNN이 되던 뭐가 되던 이런 벡터 형태로 결국은 쭉 나열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이런 숫자를 제일 좋아하죠. 컴퓨터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초기 발전 시기에.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바로 이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로젠블렛.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자, 이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중값,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가중값을 적용한 바로 펄세트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신경망 펄세트론이라고 하는데요. 펄세트론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난번 닫아버렸네요. 간단합니다. 펄세트론의 개념은 아까 보셨다시피 예를 들면 x1이 있고 x2가 있고 xn까지 있습니다. 뭐 아까 사과를 한번 들어보죠. 사과가 있고 x1은 색깔, x2는 뭐 크기, x3는 향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수많은 특징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색깔은 빨갛다라는 정보가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뭐 둥글고, 크기보다 모양이겠네요. 모양은 둥글고, 향기는 향긋하다. 자,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이게 사과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둥근 이것은 뭘까? 이게 사과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면 사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지만 이때 가중값이라는 게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사과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뭐 색깔과 향기와 모양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색깔이 가장 무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가중값, 웨이트라고 합니다.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가중값을 적용한 신경망 퍼셉트론을 발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챗GPT로 퍼셉트론 쳐보시면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고 장황하게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GPT 선생님이. 접속하시는 분들 꼭 한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 한글 이름이 안 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런 게 개발이 되니까요. 너도나도 들떴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세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 앨런 뉴엘, 하버트 사이먼 이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한 50년대거든요. 50년대, 60년대 초까지. 60년대가 되기 전까지. 60년대가 되면 이제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이 이길 거고 컴퓨터가 수학 정리를 이제 발견하고 증명한 지금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챗GPT가. 그리고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놀 거야. 사람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하루 주당 40시간 너무 괴롭잖아요. 사람은 띵간띵간 놀고 앞으로 소설에서 보듯이 이제 기계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나요? 지금 60년대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사실은 너무 낙관적인 절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70년대까지 이런 수학 문제를 풀고 증명할 수 있는 기계들은 개발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자, 이때 우리가 초기 발전하는 시기에 70년대까지 제가 이런 수학 문제를 풀고 증명하는 기계들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전문가 시스템. 우리가 이게 첫 주에 한번 지지난주에 연결주의랑 기호주의 말씀드리면서 기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 전문가 시스템 중에서 이 제약회사, 그러니까 질병이나 제약에 주로 사용됐던 게 바로 마이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얘는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소프트웨어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전문가 시스템의 이름이었어요. 마이신.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런 게 사실 기호주의인 거죠.
자, 초기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 보면 주로 논리 이론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 의사 선생님들은 자,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면 어제 이 환자가 복통이 2번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약 A를 처방하는 거죠. 약 A를 처방했는데 복통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약 B를 처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런 그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었어요. 요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마이신의 구조인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규칙인 거죠.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낫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요. 감기뿐만 아니라 제가 좀 이런 환절기에 또 알레르기 비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문진을 하시겠죠. 제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래서 약을 먼저 처방해 주실 거고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랑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 주사를 처방해 주실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종의 규칙이 정해져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논리 이론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리가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직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문제를 시작을 해서 방법을 시도했는데 만약에 이론이 없으면 이론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이론이 있으면 다시 이론을 시도해보고, 근데 실패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다시 선택하고 다른 이론을 선택하고, 근데 만약에 이론을 시도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 또는 논리 로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대표적인 기호주의입니다. 이게. 네. 기호주의의 단점은 뭐냐면요. 딱 거기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만 우리가 이 로직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자, 이게 만약에 독감에 대해서 치료를 처방하는 하나의 논리 로직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독감에 대해서 뭐 약을 먹고, 근데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약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이 전문가 시스템, 즉 논리 로직에서는 독감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코비드라든지 비슷한 증세지만 코비드 19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로직에는. 자, 우리가 항상 정해진 것만을 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더 생각하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에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해주고 찾아주는 걸 우리가 AI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호주의는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또는 이 논리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찾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되게 발전했는데 결국은 AI가 발전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옵니다. 이때 암흑기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결국은 컴퓨팅 파워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려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팅 성능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결국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용량의 연산이 되려면 첫 번째가 하드웨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컴퓨터 쓰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컴퓨터를 사세요. 처음부터. 너무 나쁜 걸 사시게 되면 얼마 못 씁니다. 문서 작성 같은 건 되지만 뭔가 이렇게 연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딸려요. 이때는 심지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며칠씩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3 플러스 5는 8이야. 이거를 그냥 계산기로 눌러주면 8이 나오는데 이거를 A를 뭐 이렇게 정하고 B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A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는 값을 하는 요 학습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모라벨의 역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간고사를 위해서는요. 자, 한스 모라벨 이 사람인데요. 이 모라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컴퓨터는요 수학적인 증명을 하는 거는 되게 뛰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같은 이런 예시에서는 컴퓨터는 특징을 빠르게 찾아서 사실은 빠르게 연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한테 쉬운 뭐 걷기나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이렇게 겹쳐 있는 그림 모양 같은 경우, 이 모양 안에 있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AI는 이것을 패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인간한테 쉬운 거는 컴퓨터한테 어렵고요, AI한테 어렵고요. 반대로 인간한테 어려운 거는 컴퓨터한테 쉬운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모라벨 역설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서요. 첫 번째 이제 암흑기, 소위 이제 겨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First AI Winter, 첫 번째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예요. 자, 그 이후에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금방금방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뭐든지 꾸준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오와 브라이오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AI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위 이거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MLP라고 그러거든요. 다층 퍼셉트론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알고리즘, 계산식이 되었던 거죠. 자, 다층 퍼셉트론이 뭔지는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져서 결국은 요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의 층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얘기할 때에는 결국 층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 정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층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폴 월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층 퍼센트론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이걸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보시면 또 이 두 번째 부흥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알렌 코메르나 이런 사람들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이걸 개발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이름이에요. 자, 이걸 개발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에드워드 파이겐 바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진단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이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호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기호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사실 마이신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랑 다르게 의료 진단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선진화된 발전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상용 전문가 시스템 R1 이런 걸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어쨌든 이제 뭐 조금의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I가 지금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었어요, 당시에. 자, 왜 그랬냐면 이런 것들이 조금 등장하면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층을 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거든요.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AI 연구, 특히 딥러닝 연구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딥러닝까지는 아니고요. 멀티 퍼셉트론 연구가 되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되게 비싼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AI를 역시 연산을 유지하는데도 유지 비용이 비쌌었어요. 또한 학습도 어려웠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AI가 발전돼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라는 게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빅데이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죠. 심지어 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AI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를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라는 건 사무용이었는데 애플이라든지 맥킨토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IBM에서 데스크톱을 만듭니다. 데스크톱이 결국 PC, 퍼스널 컴퓨터가 되면서 사람들이 굳이 비싼 유지 비용을 들여서 이 인공지능을 구축하지 않게 됩니다. 연구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이나 IBM처럼 이런 컴퓨팅에 더 하드웨어에 투자하면서 조금 더 실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로봇공학이라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돌리게 되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겨울이 옵니다. 세컨 AI 윈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버티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세 번째 붐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때 세 번째 붐은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바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딥러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차 때는 그냥 단일 퍼세트론이었고요. 2차에서는 멀티레이어 퍼세트론, 다층 신경망이 핵심이었죠. 이걸 가능했던 거는 역전파 알고리즘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신경망 개발을 붐을 일으켰던 건 바로 딥러닝 덕분이었습니다. 이 딥러닝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에요.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게 바로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딥러닝하고 유사한데 이 레이어가 딥하진 않아요. 딥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가 세 개 층 이상인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두 슬라이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쿠니히코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네오코그니트론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코그니트론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패턴 인식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패턴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 위치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소위 이제 네오 코그니트론이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이 존 호필드라는 사람이 호필드 넷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망 형태였는데요. 정보에 접근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신경망 형태였고, 이게 이제 발전한 게 바로 볼츠만 머신입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빠르게 패턴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딥러닝은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딥러닝은 그러면 언제 등장했느냐? 자, 요 앞에까지는 딥러닝은 아니고요. 이제 딥러닝 바로 직전에 볼츠만 머신이라는 거를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발견을 해요.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딥러닝은 언제 등장했냐면 바로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먼저 르넷이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얀 르쿤 이름이고요. 르넷은 우리가 AI의 이름이에요. 이제 보통 AI를 만들면 뭐 구글넷, 뭐 알파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손글씨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손글씨 데이터가 이 바로 그때 얀 르쿤이 처음 개발했던 르넷에 활용됐던 그 손글씨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편물의 코드를 손으로 쓴 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AI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AI였죠. 클래시피케이션 AI. 그 이후에요. 다 알아두세요. 얀 르쿤하고 요수아로 된 조수아예요. 원래는 조수아 벤조라는 사람이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제프리 힌튼도 조금 영향을 이걸 이제 고도화하는데 영향을 주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 조수아 벤조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 제자였죠. 르쿤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하고 볼츠만 머신을 더 발달시킨 바로 소위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이 핵심은 컨볼루전인데요. 뭔가 압축하고 이것을 다시 다시 풀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뒤에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딥러닝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뭐냐 하면 기울기 소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연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역전파라는 거는 말 그대로 Y 출력층에서 가장 가까운 이 레이어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Y1에 영향을 줬다고 했을 때,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 Y1에 영향을 준 이 제일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의 노드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하게 나오죠. 그러나 그 이전 것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럼 얘의 영향을 준 건 뭐냐, 이렇게 추적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 역전파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실, 소위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렐루라고 하는 활성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LSTM, 롱텀 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울기 소실, 소위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거에 어떤 중요한 여러분들의 용어를 다 알아오라는 뜻은 아니고, 역사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가장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CNN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가장 기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있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몇 차례의 발전기와 흥망기가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